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의 흐름을 쉽고 재밌게 파헤쳐드리는 여러분의 경제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또 야심만만했던 경제 실험 중 하나죠. 바로 유로존의 탄생부터 그 빛과 그림자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김신흥 교수님의 국제경제학 교재를 우리들의 내비게이션 삼아서 이 하나의 통화라는 원대한 꿈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수십 개의 나라가 저마다의 역사와 자부심이 담긴 고유의 화폐를 포기하고 유로라는 단 하나의 깃발 아래 모였잖아요. 이 결정, 과연 모두에게 득이 되는 최고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예기치 못한 비극을 불러온 판도라의 상자였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가 국제경제학이라는 이 거대한 지도에서 대체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유로존 같은 이런 통화동맹을 이해하는 건요, 국가 간의 돈의 흐름, 그리고 환율 정책을 다루는 국제금융론의 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게 되고 어떤 나라는 갑자기 위기를 겪게 되는구나 하는 거시적인 흐름을 읽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스텝을 하나씩 밟아가면서 유로존의 거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볼 겁니다. 도대체 유럽은 왜 통화를 합치려고 했는지, 그 과정은 또 얼마나 험난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빛과 그림자는 무엇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아시아에는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니, 유럽은 왜 굳이 자기 나라의 프랑, 마르크, 리라 같은 이 유서 깊은 화폐들을 버리면서까지 새로운 돈을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딱 한 단어, 바로 불안정성이었습니다. 1971년에 전 세계 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던 달러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자 유럽 각국의 통화는요, 그야말로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벤져스 팀원들이 갑자기 서로를 막 공격하는 대혼란이 벌어진 거예요. 이 통제 불가능한 헐크들을 좀 진정시키려고 유럽이 스네이크 제도라는 뭐랄까 좀 느슨한 족쇄 같은 걸 채워서 환율 변동폭을 제한하려고 했었지만 이건 그저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혼란을 잠재우고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탄생시키기까지 과연 유럽은 어떤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을까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은 1979년 유럽 통화제도 EMS였어요.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은 1991년에 맺어진 역사적인 마스트리흐트 조약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단일 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규칙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1999년 유로가 장부상의 화폐로 먼저 탄생했고 2002년부터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동전과 지폐가 유럽 전역에서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무려 20년이 넘게 걸린 정말 긴 여정이었죠. 여기서 학생 한 분이 질문을 주셨네요. 교수님, 그럼 유럽연합 국가이기만 하면 누구나 이 유로클럽에 가입할 수 있었던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정답은 천만에요. 유로존은 아무나 받아주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 가입 기준을 가진 말 그대로 VVIP 클럽이었어요. 바로 이 4개의 아주 높은 허들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첫째, 물가 안정성. 인플레이션이 낮은,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적인 나라만 받아야 통화 가치가 흔들리지 않겠죠. 둘째, 금리 안정성. 금리 수준도 비슷해야 돈이 한쪽으로 확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세 번째와 네 번째, 바로 재정 건전성입니다. 나라 살림에 적자가 너무 많거나 GDP의 3% 이내, 정부가 진 빚이 너무 많으면 GDP의 60% 이내, 결국 유로화 전체의 신뢰도를 갉아먹게 되니까요. 이 4가지 어려운 시험을 통틀어서 우리가 마스트리흐트 수렴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어렵사리 탄생한 유로화는 과연 유럽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모든 위대한 실험이 그렇듯이 유로화 역시 눈부신 빛과 함께 아주 짙은 그림자를 동시에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빛,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리에서 로마로 여행을 가는데 환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독일 회사가 스페인에 물건을 파는데 환율이 오를까 내릴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거래 비용과 불확실성이 마법처럼 사라지니까 유럽이라는 이 거대한 단일 시장은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로 묶일 수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경제 공동체처럼 움직이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림자 역시 아주 짙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유로존 회원국들의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한눈에 봐도 뭔가 두 그룹으로 확 나뉘는 게 보이시죠? 아래쪽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B그룹이 있고요. 위쪽에서 가파르게 쭉 내려오는 A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분열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기 A그룹에 속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요. 원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높은 물가 상승을 감수하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독일 중심의 B그룹 통화 정책에 꼼짝없이 발이 묶여버린 겁니다. 자기 나라 경제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통화 정책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셈이죠. 유로화 자체의 가치도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달러와 엔화에 대한 유로화의 가치 변동을 보여주는데요. 출범 초기에 약세를 보이다가 이걸 극복하고 강세로 돌아서는가 싶더니 2008년 세계 금융위기라는 이 거대한 암초에 부딪히면서 급격하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투자자들이 그제서야 유로존의 구조적인 약점을 보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유로존이 조용히 안고 있던 시한폭탄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바로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입니다. 그리스에게 유로화 가입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처음에는 독일과 똑같은 신용으로 돈을 마음껏 빌릴 수 있는 축복처럼 보였지만 그 끝은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저주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가 처했던 딜레마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유로존에 가입하니까 독일과 같은 초우량 신용등급 덕분에 정말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어요. 비유하자면 마치 젊은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있는 신용카드를 마음껏 쓸 수 있게 된 것과 같았죠. 하지만 그 대가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 즉 자국 통화의 가치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보통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나라들은 자기 나라 돈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려서 이걸 평가절하라고 하죠. 수출품 가격을 싸게 만들어서 위기를 돌파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공용 화폐인 유로를 썼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전혀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야말로 두 손이 꽁꽁 묶인 채로 링 위에서 쓰러질 때까지 매를 맞아야 했던 권투 선수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유럽의 이 뼈아픈 사례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시아도 언젠가 유로존처럼 하나의 통화를 만들 수 있을까?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가능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의해왔어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갈 길이 한참 멉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보다 경제 발전 수준의 격차가 훨씬 크고요. 정치적으로도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가 정말 어렵죠. 무엇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적 통화 지역, 즉 단일 통화를 쓰는 게 각자 다른 통화를 쓰는 것보다 더 이득이 되는 지역이라는 조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경제 체력도, 문화도, 언어도 모두 다른 나라들이 과연 하나의 통화로 완벽하게 묶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론처럼 완벽한 최적 통화 지역이라는 것이 과연 현실에 존재할 수는 있는 걸까요? 자,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반일 통화를 사용한다는 것은요, 폭풍우 속에서 스스로 배의 키를 잡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포기하는 대신에 더 크고 튼튼한 함대에 속해서 얻는 효율성과 안정성을 선택하는 거대한 약속이자 거래인 셈입니다. 국제경제학, 처음에는 복잡한 용어랑 그래프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유로존 이야기를 통해서 뉴스에 나오는 그리스의 부채 문제나 유럽의 경제 정책이 왜 우리랑 연결되는지 그 실마리를 조금은 잡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원리를 하나씩 알아갈 때 여러분은 세상을 훨씬 더 깊고 넓게 이해하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